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2월 12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오늘 정치논평 꼭지를 한 말씀 드리겠고, 자, 이 사안이 최근에 발생을 해서 참 의미심장한 일이죠. 자, 이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작년 9월 29일 날 러시아가 유럽 전역에다가 한 40% 상당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여러 군데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개죠.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지나서 독일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 10년 정도 공사했을 거예요. 21년에 완공된 게 있어요. 그래서 가스를 보내니 많이 그러고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메르켈 총리 시절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거의 완공을 본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작년 9월 말에 의문의 폭발 사고가 나요. 가스관이.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송유관 각각은 두 개의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네 개의 파이프죠. 그걸 이제 노드 스트림이라고 그래요. 노드는 이제 북쪽이라는 뜻이죠. 북쪽의 파이프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는 노드 스트림 1,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노드 스트림 2예요. 예. 그게 이제 가장 많은 지분을 당연히 51%로 러시아 가스프롬이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거라고 봐야 돼요. 나머지 49%의 지분은 유럽 회사들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서독, 프랑스, 참 죄송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어머나 가스관 폭발 사고가 났다. 이게 그 당시 보도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를 양쪽을 비난하는 그런 사안이 좀 있었어요. 자, 작년에 2월 달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있었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한 탐사 전문 기자, 유명한 탐사 기자더라고요, 보니까. 예. 월남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데도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도 보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들춰낸 거예요. 이 시점에. 2월 8일 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그가 공개한 내용, 기사 내용에만 집중해서 한번,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깊이 있게 다루질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집중을 하고, 추후 이제, 이것의 의미,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또 추가의 영상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9월 26일 날 폭발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에 2, 3일 있다가 한 번 더 발생해서 총 4곳, 즉 노드 스트림 그림에 나오죠.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두 개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각각이 두 개의 파이프라인, 즉 4개의 파이프라인인데 4개의 파이프라인이 다 끊어진 거거든요. 자, 독일 북부의 항구로 연결되는 거고 러시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 스웨덴 남부 쪽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네 번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전에 그 뉴스 보도에 미국 백악관 측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볼까요? 뭐라고 돼 있는지. 유럽과 나토 동맹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걱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가 이걸 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못하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러시아 수입의 상당 부분, 거의 절반까지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좀 의심스러운 발언이에요. 자기 발등을 찍는 거거든요, 도끼로. 당연히 러시아 쪽에서는 미국이 관여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후 조사가 벌어졌는데 독일, 스웨덴, 덴마크, 근데 비밀 조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발표도 안 됐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이제 의문의 사고가 난 거예요. 당연히 가스 공급에 물론 파이프라인이 그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필요해서 정설을 한 것이고, 그게 또 기존에 있는 것도 끊어졌기 때문에 독일도 타격을 받았고, 독일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받던 유럽 전역도 타격을 받은 건 맞아요. 즉 가스가 없진 않아요. 한 40% 차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가져왔어야 돼요. 예. 독일, 이제 유럽에도 여기저기 생산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져와야 되고. 근데 대신에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만 손해본 거예요. 네, 독일도 손해보고. 네. 자,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미국 쪽의 의심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거의 제일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자꾸 여기 기대게 된다. 러시아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진다. 이걸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드 스트림 2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건설에 반대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 라인을 보세요. 하나는 저기 독일 쪽으로 들어가고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그 밑에는 폴란드 통해서 지나가요. 네, 폴란드. 그리고 그 밑에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 흑해를 지나서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자, 이런 지역들에 대한 영향력, 누구 편에 서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유럽과 러시아 양쪽 다. 사실은 여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없어요. 미국은. 그렇지만 그들은 유럽 전체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40% 정도가 러시아에서 오는 겁니다. 더 있어요. 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생산량도 떨어지고 가격 경쟁에서 좀 밀리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예. 다른 데는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연결된 것도 없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셰일가스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가스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게 팔로도 필요해요. 자, 이것이 제가 한 1년 전쯤으로 생각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그때 준비했던 영상에 아마 주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이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저 중에 저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작년 9월 말에. 예. 누가 했느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자인 세이모와 허시가 미국이 한 거다. 라고 구체적인 정황을 지금 폭로를 한 상황이 며칠 전에. 예. 그래서 일단 백악관과 미국 쪽은 당연히 부인하고 나섰죠. 예. 러시아 쪽은 이제 다른 증거들을 덧붙이면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또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지금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가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발생을 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을 승리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한참 공세를 취할 때 우리가 여기서 러시아를 밀어낼 수도 있겠다. 압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이 폭발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가. 그렇지만 그 이후로 러시아가 버텨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주고받았고 미국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고 그게 협상 분위기가 지금 실제 있다면 그런 분위기 여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미국의 협상력은 더욱더 떨어지겠죠. 우크라이나한테는 되게 안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사가 터졌고,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걸 많이 보도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 이야기예요. 아마 제가 한두 군데밖에 안 찾아봤지만, 우리가 보는 TV에는 소개가 안 된 것 같고, 하지만은, 주요 신문사에서는, 나온 것 같아요. 저 정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미국의 해저가스가 터뜨렸다. 대기자 폭로에 조용한 미 언론. 네, 이런까지 이야기하면 상당히 미국을 자극하는 제목을 뽑은 거거든요.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 언론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뭐 YTN하고 몇 군데 더해서도 같은 기사의 뭐랄까 분위기로 쭉 났어요. 딱 2월 11일 어제죠. 어제 저녁 시간 무렵에 동시에 탁 났어요. 다. 자, 그것도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뭐 거기까지에 대한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 대동소이하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거보다는 구체적인 정황, 그 기자가 언급한 헐시 기자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려고 해요. 예. 자, 이게 이제 세이모 헐시라는 사람, 이 사람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예요. 옛날에 뭐 방송국 신문사에 일을 했지만 지금 프리랜서고 자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예, 우크라이나, 유럽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관련된 국가의 언론들이 입을 싹 닫고 있어요. 네. 우리 같으면 이제 중립적인 입장인데 어떻게를 보도를 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미국한테 좀 미국이 서운해할 그런 제목을 좀 뽑는 것 같아요. 미국은 입 싹 닫고 있다. 뭐가 입장이 궁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상당히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국내 기사에 소개된 것보다는 조금 충실하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제목을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은 2월 8일 날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 됐어요. 우리도 한 3일 정도 있다가 갑자기 언론사들이 손을 딱 맞잡고 같이 보도를 탁 나온 거거든요. 예. 저는 이 기사를 한 이틀, 2, 3일 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 언론이 이걸 어떻게 실을까 말까라는 부분에. 그래서 실기로 하자. 그래서 동시에 탁 낸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일본 언론에서 많이 보는 그런 행태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연계된 내용이다. 이렇게 조금 봐줘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 한번 보죠. 뭐 다음 기회에 말씀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세이모 허쉬의 기사 내용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세이모 허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옛날 사진이죠. 젊었을 때 미국 출생이고 시카고 출신인 것 같아요. 시카고 출신이고 37년생이니까 지금 85세예요. 노기자죠. 노기자고 지금도 왕성하게 이런 것을 쟁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공개한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봐줘요.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탐사 전문 기자고 미국의 유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유태인 혈통이에요. 자,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퓰리처, 아마 언론상 중에서는 제일 아마 우리 일반 대중들로 들어본 상이죠.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그 외 여러 가지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70년대 1970년에 아주 오래됐죠. 그때 퓰리처상을 받아요. 받은 게 뭐냐, 이유가 뭐냐, 뭘 보도했기 때문에 받았느냐. 그 당시 여러분도 아마 저도 이번에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못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전 그때 참전하고 있었잖아요. 69년도에 남베트남에서 한 마을이 미국의 한 1개 소대, 1개 중대쯤 되는 병력이 휩쓸고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일라이 참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해요. 당시 희생자가 3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추산이 돼요. 다 민간인이었어요. 무장을 하지 않은. 있고 거기에는 뭐 어른들 남녀는 남녀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동, 유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이 다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여기에 올리면은 또 유튜브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지는 못합니다. 참혹한 사진들이 있고 또 성폭행 다수 발생을 해요. 자, 그런 사건인데 결국 선고를 받고 형을 받은 사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소대장 한 명이에요. 자, 무기징역을 받았죠. 군사법정에서. 그래놓고 한 3개월, 3년인가 복무하다가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걸 보도해서 밝혔어요. 그걸로 상을 받은 거예요. 퓰리처 상을. 그래, 이것이 미국의 이제 반전 운동에 이제 불을 끼얹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손을 떼는데 크게 영향을 준 걸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쓴 기사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있었겠죠. 여러 가지로. 자, 이제 내용을 볼까요? 자, 2021년 12월, 저 때는 이미 이제, 러시아가 침공할 거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국에서 경고를 하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든이 지시해서 만약 러시아가 이런 일을 벌이면은 우리가 손을 봐주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을 내봐라.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제이크 슬리반이라고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우리로 치면 아마 국가안보실장쯤 되는 것 같아요. 역할이. 안보 분야의 탑이죠. 주관에서 대응팀을 발족을 해요. 대응팀을 발족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하부로 실무 책임을 맡은 곳 CIA가 돼요. CIA가 이제 그 당시 이미 가스관을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CIA 상층부 슬리번이 주관한 대응팀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또 국무부의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관여돼 있는 거죠. CIA한테 너희들 뭐 테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이 작전 실행 가능한지 고민해봐 했더니 22년 2월에 이때가 침공하기 얼마 전이죠. 2월 말에 2월에 그때 침공을 하죠. 그게 바로 앞서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 앞서서 CIA가 가스관 타격 가능하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 이제 2월 7일 울라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 근데 울라프에 대해서 그때 이제 이 기사 내용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기사 내용이에요. 울라프의 그 성향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았는데 몇 번에 좀 왔다 갔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울라프 총리도 그 가스관을 폭파하는 데 동의했다.
한 팀이 됐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걸 독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 이전 총리가 아주 노력을 기울여서 미국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거는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겠죠. 부차적으로는 또 유럽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고 또 향후 장기적으로 러시아와의 또 다른 것을 모색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고 한 건데 새로 총리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것을 미국이 이걸 폭격하겠다니까 폭파시키겠다니까 동의를 했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독일 총리의 이제 화근을 듣고 나서 바이든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언론에다가 이것도 링크가 다 있습니다. 그 내용에 가면은 그 기사의 링크는 당연히 제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 가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런 공개 발언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비밀리에 이걸 추진하던 추진팀들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공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발언도 링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예. 자, 그때, 러시아가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이렇게 한다.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유럽하고 러시아가 가까이 나하고 이제 유럽이 우리로부터 멀어져서 러시아로 가까이 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산 가스를 좀 팔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거는 또 그 링크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1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짜져간 거예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오른쪽이 슬리반 안보 보좌관이고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출연하고 그다음 핵무장 하자라는 윤석열의 발언이 있고 나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눌렀던 것도 슬리반 안보 보좌관이었죠. 주요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에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바이든의 골든보이다. 예.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결정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것도 허시 기자의 그 기사에 있는 사진이에요. 왼쪽에 눌란드 국무부 실장, 우리로 치면 실장쯤 돼요. 국무부에서 랭킹 한 4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블링컨 국무장관이고 외교장관이고 당연히 그다음 슬리번 안보 보좌관 여기서 이제 그 얼개를 그렸던 것이고 그래서 합의안이 나온 걸 가지고 CIA에다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CIA 국장은 윌리엄 번스 이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몇 번 이 사람의 사진을 이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 기사가 나오고 또 부인하고 이러죠. 협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인데 미국이 조금 안 좋은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지금 그 보도 추정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확인되겠죠. 곧 러시아를 비밀리에 방문해서 푸틴을 만났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또 파이프라인을 폭파하는데 그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또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는 게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구나. 예. 그런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쭉 해보면은 이제 결정을 했고 CIA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은 잘 모르는 거죠. 잠수부를 동원해서 파이프라인에다가 폭탄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한폭탄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걸 폭파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짠 거예요. 근데 현지 상황을 모르니까 현지에 가서 물은 거예요. 그 현지에서 이걸 제일 많이 도와준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예, 노르웨이는 그쪽에 지형도 잘 알고 현지에 있는 나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석유 탐사, 원유 탐사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정보부와 협력을 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작전에. 그런데 주위에 눈이 많은데 러시아 해군도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이고 다른 나라 해군들도 관여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우리가 몰래 눈에 안 띄게 폭탄을 설치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노르웨이가 지금 기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2년째 진행해 오던 그 인근 지역 해군들하고 연합훈련을 해요. 미국 육함대하고 우리도 한미연합훈련 또 미일연합훈련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연례적으로 하는 거.
거기에 그 훈련 과정에다가 가상으로 기뢰를 설치하고 해역에 그 기뢰를 폭탄을 장치해서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 추가하자. 그러면서 훈련하는 척하면서 폭탄 설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어요. 예. 상당히 구체적이죠. 예. 자, 그러면 노르웨이가 이렇게 발벗고 도와준 건데 현재 사무총장은 유엔 나토 사무총장은 14년부터 지금 이제 그 지역을 맡고 있는데 젠스 스톨텐버그라는 그림 속의 사람이고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나토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고 반공산주의, 반러시아 색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미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법적으로 양보를 많이 해서 국내에서 반발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나라 전체가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어주고 가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저도 과거에 약간은 이제 의혹이지만은 미국의 채권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노르웨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 되기 전에는 노르웨이 수상도 8년에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예, 또 도와주고 노르웨이도 또 주요한 천연가스 생산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직접적인 파이프라인도 연결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양이 줄어들면 그런 걸로 덕을 보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미국하고도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자, 이거 사진에 나오는 것은 제가 찾은 겁니다. 이 작전에 활용됐다고 하는 알타 클래스 소해정이에요. 노르웨이 해군 소속. 예. 요 정도 되는 소형 함정이죠. 이걸로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도 다 했고 이틀 있다 6월 달에 이제 훈련을 마치면서 설치를 했죠. 그럼 훈련을 마치자마자 이틀 있다 폭탄이 터지는 것이 원래 작전이었었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전을 마치자마자 이틀 만에 터지면은 이것이 그 작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화살을 받을 의혹이 강해질 우려를 의식을 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 계획을 바꿀 것을 요구했대요. 그 실무팀에다가 어떻게 바꾸느냐. 나중에 우리가 원할 때 터뜨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자, 있죠. 바이든의 요구가 있었다. 원래는 설치 후 이틀, 2일 후에 폭파하는 거였는데 무난한 시점에 폭파하는 것으로 하게 해달라. 이래서 골라진 날짜가 9월 26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 제 생각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 단순하지가 않았대요. 이틀 뒤에 터지는 거는 시한폭탄 해서 이틀 뒤에 터지면 되는데, 자, 나중에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게 해달라면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반년이 될지 이렇게 모르잖아요, 사실은. 자, 그때까지 그 장비가 거기서 버텨줘야 되고 다른 신호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음파를 보내서 그 음파에 의해서 기폭이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속이니까 수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잠수함도 다니고 또 수상함도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 기폭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오랫동안 그 포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예. 결국 이걸 폭발을 시킬 때는 어떻게 폭발시켰느냐. 대통령이 이제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노르웨이 공군의 PA 초계기, 우리도 이거 도입하기로 돼 있죠. 포세이돈인가 뭐 숫자를 줄인다 취소한다 그런 이야기도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작년만 해도 이걸 도입하기로 돼 있는 초계기예요. 이 초계기에서 소노부이를 물속으로 떨어뜨렸어요. 그 소노부이에서 신호를 보내서 기폭을 시켜서 기폭이 된 기폭 신호가 온 뒤 아마 여러 시간인가 몇 시간 지나서 폭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사는 엄청나게 구체적이죠. 예. 자, 그러면 바이든은 왜 9월 26일을 골랐을까?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9월 중순이면은 이제 미국과 유럽 각국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러시아군의 초기 공세를 패퇴시키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러시아군이 밀려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만만하게 봤던 러시아군이 혼나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새로 확보한 4군데 지역을 병합하는 선언을 하는 게 9월 29일이에요. 예. 10월 초에 입법도 하고. 그래서 그 사건이 밖에 알려진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미국이 가만 안 있겠다. 합병하면. 강력하게 경고하던 시점이에요. 예. 그때 이걸 터뜨린 거예요. 날짜가 그거랑 겹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오늘은 사실에 이제 기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게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큰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미국 CIA도, 미국 정보국도 법에 따르지 않고 대통령이 명령을 들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보고 내용이 까다롭게 돼 있어요. 이런 작전을 하게 되면은,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미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요. 이게 그걸 회피한 부분이 많아요. 자, 그리고 아까 독일의 올라프 총리 건, 결국 노르웨이에, 또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 올라프 총리는 가장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될 경우에 정말 곤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강력한 부인이 나오고 서방 언론에서는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푸트니크에서 이 사람을 이제 뭐랄까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나온 이야기가 이래요. 이 기사가 폭로의 다가 아니다. 후속으로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 지은 바가 있어요. 아직 폭탄 다 터진 거 아니죠.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오늘은 세이모 허시 유명 탐사 기사 그가 공개한 폭로한 작년 9월에 있었던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파이프라인의 폭파 사고는 미국의 작전이었다. 사보타지였다. 그래서 미국이 진행 중인 지금 많은 입장과는 달리 미국이 요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중국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죠.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확립하겠다. 여기에 이 폭로 기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정반대되는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예. 이게 지금 만약 러시아와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일단 미국의 입장은 더 곤란해진다. 협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